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휴업을 예고했던 편의점주들이 단체 행동을 일단 유보하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고 가족을 동원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문서와 보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챙겨나는 의미라지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북미가 9년 만에 장성급 회담 결과 5,300구로 추정되는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 3주 안에 유해 200구를 1차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20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친 국회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일정인 오는 23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며칠째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오가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기로 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에서 돌아와 처음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한 걸 존중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2020년도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또 19.7%를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의지는 있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조속한 시일 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타격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려면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노사정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얘기가 나오자 뒷수습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이어서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갈 해법을 고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두 자릿수로 오른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경제 운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혁신 성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3조 원 규모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MBN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에 특화된 지원 대책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알려진 내용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3조 원을 그대로 갈 것인지 줄일 것인지 더 늘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도 노동계도 불만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묘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휴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던 편의점 점주들이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일이 된 거 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우리도 법을 준수하고 싶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국의 편의점주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등 강경한 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휴업 자체도 고려하고 있고요. 하지만 긴급 대책회의 후 일단 정부 대책을 기다리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으며 국민의 불편과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심야 영업 중단 및 가격 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 수수료이나 근접 출점 중단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광고, 판촉 비용 떠넘기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직원을 줄이고 대신 가족의 손을 빌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죠. 가족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잘린 직원들의 실업수당을 준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태종 씨는 올해 직원을 2명 줄였습니다. 요리는 직접 맡고 주문과 계산은 아내가 담당합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딸과 사위까지 동원됩니다. 가족들의 어떤 희생이 따른다고 보는 거죠. 미안하죠. 정말 미안하죠.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줄이는 대신 가족들의 손을 빌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달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는 1년 전보다 4,3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가우면서도 불안감도 큽니다. 취업률이 낮다 보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을 잘 안 뽑아주니까 그걸로써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감소가 저소득층에 집중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해고를 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최저임금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의 갑질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일제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근로자의 25%인 500만 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커지는 기업 부담과 일자리 감소를 경고했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행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연장과 근로장려 세제 확대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내일 긴급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던 관련 문서를 모두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이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첫날이죠. 문 대통령의 지시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수사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를 지시한 지 6일 만에 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군 통수권자로서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관련 부대를 긴급 소집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명령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제출받은 문건은 청와대 관련 수석실에서 부대 운영과 지휘 체계, 법률 위반 등을 우선 집중 검토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현 정부도 조사 대상인지 특별수사단의 독립성을 제외하는지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제출하는 문서는 과거 정부 국방부와 기무사 등에 해당하며 특별수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수사 첫날 문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문건을 받은 청와대의 판단과 수사단의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특별수사 지시에 이어 관련 서류를 모두 다 내놓으라고 지시한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송 장관은 처음 이 문건을 봤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던 걸까요? 송 장관은 이미 넉 달 전에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감사원장에게 이 문건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물어봤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4월 30일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송 장관은 문건은 보여주지 않고 그저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그래서 그때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6월 말이 돼서야 청와대에 해당 문건을 제출합니다. 그러고는 지난 7월 4일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이 문건을 넘겼죠. 청와대에 늦게 문건을 제출한 이유가 비공개 문건이기 때문이었다면서 이 의원에게는 공개를 하고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동안 문건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쟁점화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번 달 초 송 장관이 이철희 의원에게 문건을 건넨 이유에 대해선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합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처음엔 고려했던 사안들이 일부 해소된 게 이유라고 했다가 이후 해소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정정하며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공개의 필요성에 있어서 의원께 전달해 드린 겁니다. 네, 예, 그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예. 일각에선 송 장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기무사 개혁을 더 강하게 펼치려고 문건을 외부에 흘려 기무사 비난 여론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민감한 문건을 여당 의원에게만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론의 힘을 받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건을 지난달 말에서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방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어제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북미.
오늘은 유해 송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실무 협상이 이어졌는데 2, 3주 내에 미군 유해 200여 구가 1차 송환될 것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9년 만에 열린 북미 장성급 회담은 생산적이었고 협력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들로 끝맺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북미 양측이 5,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차로 이미 수습한 미군 유해 200여 구가 2, 3주 내에 송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t that is what we are now hearing, that the agreement is 14 to 21 days. They have 200 sets of remains of Americans who were killed in the war in the Korean War. 오늘 이어진 영광급 후속 협상에선 유해 송환 방식과 시기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오는 27일 정전협정일을 전후로 유해 송환 작업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북미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진다면 본 게임인 비핵화 후속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 유해 소환과 관련해서 6월 12일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합니다. 다만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종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어서 북한의 생각대로 종전 논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을 덮친 폭염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강가마다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 한강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 지금 거기도 많이 덥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기온은 31도입니다. 날은 저물고 있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아 휴대용 선풍기라도 없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야 하는 열대야에 살짝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기온은 열대야나 마찬가지인데요. 대구와 경북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며칠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더웠습니다. 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었고 서울은 어제보다 오른 34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백화점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매장에 물이 쏟아지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서울에서는 올해 처음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오늘 같은 날씨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는데요.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울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곳, 심지어 얼음까지 매달린 밀양 얼음골은 온종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더위에 지친 가축들은 선풍기 바람과 찬물을 맞아가며 이 폭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얼음골 바깥 기온은 30도를 웃돌지만 안에는 에어컨을 켠 듯 시원합니다. 산 중턱까지 약 2만 제곱미터에 펼쳐진 바위 곳곳마다 천년 냉풍이 쏟아져 나옵니다. 집에서 냉동식물을 싹 열었을 때 찬바람이 팍 나오잖아요. 딱 그 느낌이고요. 냉풍이 절정에 이르는 곳에는 얼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천년 냉풍이 쏟아지는 이곳 얼음골의 온도는 항상 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음골의 원리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밀양의 신비라고 불립니다. 원인을 알려면 이걸 다 파헤쳐야 되는데 파헤치면 훼손되니까 물이 어는 비밀을 끝까지 가져가 있습니다.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축사도 진풍경입니다. 한우 20여 마리가 24시간 돌아가는 대형 선풍기 앞을 떠날 줄 모릅니다. 거의 매시간 물을 뿌려도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소금도 주고 좀 영양제도 좀 많이 좀 보충해주고 그러네요. 사료 섭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위에. 어느 해보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름나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각 지자체들도 더위를 식히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물안개를 만들어 뿌리거나 지붕에 페인트를 칠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꼼짝없이 서 있어야 하는 횡단보도.
이곳에 설치된 그늘막의 별칭은 오아시스입니다. 그늘막 아래 쿨링포그, 시원한 물 한 개를 만들어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공기도 시원하고 아주 여기서 꼭 뭐 이렇게 물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서울역과 광화문에서도 쿨링포그가 가동돼 산책 중인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더위도 문제입니다. 지붕에 밝은색 차열 페인트를 바르면 햇빛과 열을 반사하는데 이른바 쿨루프를 겨냥한 지원 사업도 한창입니다. 차열 페인트가 칠해진 지붕은 희게, 칠해지지 않은 지붕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 섭씨 50도와 섭씨 21도로 표면 온도가 무려 30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최대 4도까지 내려가는 걸 측정해 봤어요.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낮추면은 평균 7% 정도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곱미터당 3만 원으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더위를 쫓으려는 지자체의 갖가지 노력도 빛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여야가 각 상임위를 담당할 위원장을 모두 확정하며 후반기 국회에 닻을 올렸습니다. 협치를 강조한 여야의 첫 격돌 무대는 23일입니다. 이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김수영 기자입니다. 신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첫 원내대표단 주례회동.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협치를 재차 강조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 품격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협치를 하자, 통합해서 좀 일 좀 하는 국회 좀 해보자.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각 상임위를 담당할 위원장을 확정하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기획재정위원장에 정성호 의원, 정무위원장에 민병도 의원 등 8명의 위원장이 선출됐고 관심이었던 한국당 몫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상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은 김학용 의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됐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 의장을 찾아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협치를 한 발 뛰면 정부가 두 발 뛴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꼭 정부와 국회가 협력을 해서 민생 문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 예열을 마친 여야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지난주 의총에서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던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낙점됐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난장판을 우려해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김성태 권한대행이 지난주 의총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간 데 대해 사과하며 큰 충돌은 피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의 부득이의 소치로 또 의원들과 이렇게 마음 아파했던 부분들도 오늘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의총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비대위원장 후보를 쪽지에 적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권한 대행은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낙점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김 교수는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이냐, 당의 혁신을 주도할 혁신형이냐에 대한 당내 의견은 여전히 엇갈려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가림막을 두고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안태근은 범죄자일 뿐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오늘 증인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서지현 검사랑 대면하시는데 혹시 심경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두 사람은 서 검사 폭로 이후 처음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서 검사는 요청한 대로 별도 통로로 입장했고 법정에는 안 전 검사장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도록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애초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퇴정까지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피고인과 대면하기가 난처하다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내용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서 검사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가림막 뒤에서 서지현 검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직접 들은 안태근 전 검사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경공모 회원들이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던 짐을 옮겨둔 컨테이너 창고를 압수수색해서 컴퓨터 본체를 여러 대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여러 번 압수수색을 한 드루킹. 그런데도 끝이 없이 뭐가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경찰은 뭘 압수수색했다는 걸까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드루킹 특검팀 관계자들이 컨테이너 창고 안을 분주히 오갑니다.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인데 경공모 회원들이 옮겨놓은 짐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주 출판사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6월 중순 PC 본체와 전자기기 등이 옮겨진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출판사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와 유심칩은 댓글 조작에 쓰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킹크랩 댓글 조작에 사용됐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했는데 거기에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접촉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드루킹 김 씨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경공모의 힘을 보지 않았느냐며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 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출범한 지 20일이 지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자금 분석은 물론 정치권과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전국 22개의 병원을 돌며 돈도 내지 않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가짜 입원을 한 건데 그걸 맞으려고 위 내시경을 그렇게 많이 해댔으니 속은 괜찮을까요?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이모 씨의 가짜 입원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별다른 병도 없었지만 갖가지 핑계를 대며 수면 내시경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병원에서 주는 마약류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씨는 검사가 끝난 뒤 병원비도 내지 않고 도주했는데 전국의 병원을 돌며 이러한 행각을 반복했습니다. 한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이후에 개별 병원 간에는 그 사실이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병원마다 들러서 이런 식으로 이 씨가 지난 반년 동안 내시경 검사를 받은 병원은 22곳에 이릅니다. 이미 여러 개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던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마약에 대한 유혹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무좀이나 습진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특히 무좀은 치료가 쉽지 않다 보니 좋은 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써보는 분들 많죠. 의약품으로는 쓸 수 없는 원료로 그것도 비위생적인 기구로 만든 가짜 약을 8억 원어치나 팔아온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재래시장 진열대 위에 놓인 무좀약과 습진약입니다.
50년 전통, 각종 피부병의 특효라고 광고합니다. 저녁에 한 번씩만 연봉으로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 바르고 마리는 양말 신고. 실은 엉터리 가짜약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년 동안 가정집에서 몰래 무허가 가짜약을 만들어 팔아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가짜약은 피부염 등 부작용 때문에 인체에는 사용이 금지된 메탄올이나 동물용 소독제 등을 임의로 섞어 만들었습니다. 주의사항에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맙시다. 해놓고 사람이 바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사주를 안 하고 예.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재래시장과 노점 등에 유통된 가짜약은 33만 개. 한 개에 4,000원 정도로 8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제품 같은 것은 비닐에 싸가지고 사가상차로 운반을 했고 현금으로만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제조업자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재치 넘치는 패러디와 분장으로 특별한 졸업사진을 찍어 유명해진 고등학교가 있죠. 늘어나는 관심에 올해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졸업사진 촬영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패러디는 남북 두 정상의 모습. 김정은 위원장의 말투까지 따라하는가 하면 평양에서 냉면 하나 갖고 왔는데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월북했던 순간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빨간 쫄티에 아이언맨 헬멧을 쓴 올림픽 영웅 윤성빈 선수부터 러시아 월드컵에서 선방쇼를 보여준 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립밤을 발랐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풍자하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과 만화 캐릭터도 빠지지 않습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돼 이제는 하나의 졸업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정치 풍자를 두고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어 아이템 선정은 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기존의 자유롭던 분위기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점이 있어서 올해 학생회와 교직원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늘어나는 관심에 경기도 교육청은 SNS를 통해 졸업사진 촬영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예전 같은 날선 정치 풍자는 찾기 어려웠지만 학생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은 여전히 톡톡 튀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잃은 돈을 찾으려면 민사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죠. 그러다 보니 그 사이 돈을 다 빼돌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젠 국가가 나서서 대신 그 피해액을 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4천만 원을 대출받으려다 4억 5천만 원을 뜯기는가 하면 한 70대 노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에 9억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더라도 피해본 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범인이 붙잡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죄 수익을 처분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그냥 신고하는 정도밖에 못했죠.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서면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몰수 추징 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 재산을 미리 동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의 재산을 즉각 동결해 재판이 끝나는 대로 피해자가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으니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 좋게 홍보해 줄 테니 공짜로 치료를 해달라. 우리에게 밉보이면 장사를 접을 수도 있다. 동네 상인들에게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이들은 기가 막히게도
엄마들이었습니다. 주부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마음카페 일부 회원들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 카페와 SNS를 통해 육아 정보와 맛집, 부동산, 학원 등 지역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포털 업계 추정에 따르면 크게는 시도 단위, 작게는 아파트 단지별로 구성된 카페 수가 2만 5천 개가 넘고 회원 수 10만 명이 넘는 곳만 50개가 넘습니다. 이사 가면 주민센터 다음으로 마음카페에 가입한다는 말이 실감이 되죠. 문제는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일부 마음카페 회원들의 갑질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홍보를 해주겠다면서 음식을 먹곤 수개월째 돈을 내지 않는 건 예사. 지난 2012년엔 한 임산부가 음식점 종업원에게 배를 맞았다며 거짓글까지 올려 가게를 폐업하게 한 일도 있었죠. 결국은 임산부가 아닌 오히려 종업원이 맞은 걸로 확인됐지만 이미 다른 가맹점까지 매출이 뚝 떨어져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페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도 상인들은 반박이나 해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카페가 실명과 주소를 써넣어야 하고 카페직이 그러니까 개설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조차 못 내고 그래서 대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상인들의 불만의 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맘충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가입한 맘카페의 활동이 주변 상인들에겐 혹 갑질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엄마의 초심으로 되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아이를 위한 일이 우리 사회를 위한 일로도 연결되는 게 좋은 일일 테니까요. 뉴초점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다니고 드론이 택배 서비스를 해주는 상상 속 도시가 3년 안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 구상 중인 스마트시티, 정수정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와 공유자전거가 도로를 달리고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교통체증을 피해 가장 빨리 119가 도착하는 길을 찾아줍니다. 세종시 연동면의 여의도 크기로 들어설 스마트시티의 모습입니다. 개인차는 스마트시티 밖에 주차하고 도시 안에서는 공유차와 자율차를 이용합니다. 공유 자동차 기반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서도 자동차 대수를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정부가 세종시와 부산에 조성할 스마트시티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이 도시 입주민들은 데이터 공유를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부산 강서구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해볼 수 있는 첨단 기술 체험 도시로 조성됩니다. 그 기술 자체가 얼마나 구현이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하는 이런 테스트베드가 없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장이 펼쳐. 세종과 부산에 들어갈 사업비만 1조 7천억 원 규모.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 시행자와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2021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대낮에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 4,3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불과 100m 떨어진 곳에는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남자 직원이 창구 옆문을 열자 모자와 검은색 옷에 복면을 쓴 남자가 들이닥칩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며 물러서자 흉기를 들이댑니다. 뒤에 있던 여직원은 그 틈에 달아납니다. 잠시 후 범인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북 영주 시내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4,3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분. 범행 당시 새마을 금고에는 남녀 직원 4명이 점심을 먹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저기 문에 잠복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밥 먹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손을 돌리니까 사장님 잠깐 찍어 바로 카메라를 버렸어요.
강도가 든 새마을 금고인데요. 이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었지만 범인은 대담하게도 한낮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인이 도주를 보면 연문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리감에 종합 판단해 보면 지리감에 익숙하지 않나.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1년간 3차례나 은행 강도가 들었지만 금융기관이 청원경찰 배치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여성 소방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이 빈번하자 서울시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전담 수사할 119 광역수사대를 출범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3명 등 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돼 24시간 운영됩니다. 기존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지금의 소방특사경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앞으로는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면 119 광역수사대가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 송치 업무까지 다 전담을 합니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이 전 재산이 든 가방을 잃어버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개였습니다. 가방 안에 돈이 아닌 과자를 노렸던 거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 없는 새벽에 강아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뭔가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손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멜론 농장에서 일하는 한 중국 여성이 전날 비닐하우스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든 통장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여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살펴보니 가방을 가져간 건 다름 아닌 동네 강아지였습니다. 타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이 전 재산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급한 목소리도 하시고 보다 보니까 하우스 입구 쪽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갖고 CCTV가 있어갖고 마침 전날 비가 와서 땅바닥에 새겨진 강아지 발자국을 쫓아간 경찰은 신고 1시간 뒤 강아지가 떨어뜨린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강아지는 가방 안에 든 과자 냄새를 맡고 가방을 물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군인 복지시설이었던 서울 용산에 용사의 집을 허물고 호텔을 지으려던 군의 계획이 주변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군은 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걸까요?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용산역 앞 재개발 구역. 한때 용사의 집이 있었던 자리에 육군은 30층 규모의 호텔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애초 이 부지는 민간 토지 14,000제곱미터에 용사의 집 4,000제곱미터를 통합해 공동개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호텔급 군인 복지시설을 짓겠다며 방향을 틀었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이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초 공사가 시작됐지만 부지 내 코레일 사유지가 발견돼 사업이 미뤄졌고 비용만 200억 원가량 불어날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텔 사업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KDI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육군 호텔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민간 이용률이 60%를 넘어야만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도 원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육군 호텔에 들어놓으면 더욱더 더 나중에 교통 체증이 더 아마 가중되지 싶습니다. 다른 데로 상권이 뺏기는 수가 있죠. 그러는 사이 해외 투자를 받아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던 민간 개발사의 계획은 좌초됐고 용산 재개발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층간소음이 또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 위층 사람이 아래층에 사는 건물주를 살해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는 말에 격분했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뒤따라 들어오고 인근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이곳에 사는 건물주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위층에 사는 30대 박모 씨.
이곳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박 씨는 숨진 남성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달아났습니다. 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과 서울을 거쳐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나흘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예전에 저기 앞에서 좀 싸우는 모습을 좀 봤었는데 말로만 틱틱거리는 그런. 박 씨는 지난해 10월 이 건물로 이사와 새를 들어 홀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평소 건물주가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항의를 하자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층간 저기가 있으면은 와서 막 나무라고 막 한다고 해서.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가격 대비 좋은 성능으로 대륙의 실수라고까지 불리는 중국 샤오미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출시되는 건데 10만 원 미만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 샤오미가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출시한 스마트폰입니다. 출고가 29만 9천 원으로 이통사 지원금을 받으면 약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선 카메라 화질과 배터리 용량을 내세웁니다. 듀얼 카메라 기능이거든요. 카메라 기능이 가장 강력한. 후면 카메라에 삼성 갤럭시 S9과 같은 1200만 화소 광각 렌즈를 탑재했고 배터리 용량은 17시간 동안 음악을 쉬지 않고 재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삼성 갤럭시 S9 시리즈, LG G7 시리즈보다 큽니다. 샤오미는 이런 가성비를 내세우며 올해 1분기 2,700만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해 전 세계 점유율 4위를 기록했지만 국내 시장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서비스 센터를 본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업체와 달리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는 점, 그리고 중국산 품질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내 출시된 샤오미 스마트폰은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한데 지난 12일부터 SKT와 KT에서 진행한 사전 예약 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들어 20, 30만 원대 중저가 폰을 대거 출시해 경쟁 모델이 다양해진 것도 이유입니다. 중국 화웨이 역시 이번 달 말 국내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인 가운데 중국산 스마트폰의 국내 성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에 참가하는 남북 선수단이 첫 합동 훈련을 가졌습니다. 세계 선수권 이후 2달 만에 만난 남북한 선수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떨어진 채 몸을 풀던 남과 북의 선수들. 곧이어 두 선수단 사이에 가림막이 젖히고 양측 선수들이 모여 어색한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호흡을 맞춰갑니다. 훈련 진행하신 소감 한 말씀 네, 만족하게 진행했습니다. 세계 랭킹 13위 서효원, 리우 올림픽 동메달 김송희 등 남북의 간판 스타들이 짝을 이룬 이번 단일팀. 선수들 간의 거리낌 없는 모습과 기대 이상의 호흡은 성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송희 선수가 조금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나이 많은데 힘드냐고 그러고 더 반갑고 좀 더 편해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합동훈련으로 손발을 맞춘 남북 단일팀은 내일 혼합복식 예선 경기에서 첫 실전에 나섭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오늘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랐고 신령 영천의 경우 38.3도, 대구 37도를 넘으며 사람의 체온보다도 높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올 들어 최대 규모의 폭염특보가 발령된 모습입니다. 내일은 제헌절이자 여름날 중 가장 더운 시기라는 삼복 중 첫 번째인 초복이기도 한데요.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광주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경산은 38도를 기록하면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시기에 맞는 건강한 음식과 습관으로 더위를 잘 이겨내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까지 서해안에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대구 37도, 울산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강릉의 낮 최고 기온 36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당분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온열 환자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역구 민원을 논의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진 속 김 장관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있죠. 국토부는 김 장관이 차에 탑승하려는데 갑자기 백 의원과 대화를 하면서 잠시 차를 댄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회관 장애인 주차구역은 의원들이 자주 불법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과태료 10만 원. 아무래도 의원님이나 장관님들에게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금액인가 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